아니, 이 굵은 나무가 태풍 한 번에 쓰러졌다고. 여기 신령이 깃들어 있는 일본 야쿠시마 섬에 무려 3000년 된 나무가 태풍 산산에 의해 쓰러져 버리자 야쿠시마 섬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거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무당이 이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도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당은 무슨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의 요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는 23살이 되었네요.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 섬은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원시림으로 유명한데요. 일본 남부인 규슈 가고시마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 야쿠시마는 일본 애니메이션계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고케무스노 숲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숲을 포함하여 인근 삼나무 숲에는 야쿠스기라고 불리는 수령 1000년 이상 된 삼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야쿠시마 섬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곳이죠. 이곳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나무로 알려진 야요이 삼나무가 있습니다. 추정 수령이 무려 3000년에 달하는 이 나무는 일본 신토의 숭배 대상이자 섬 주민들에게는 수호자로 여겨져 왔어요. 이 섬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이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의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 자라기도 했죠. 사실 제 친한 친구 미호의 할머니께서는 야쿠시마 섬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무당이셨는데요. 그녀는 과거 일본에서 일어난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따금씩은 야요이 삼나무에 얽힌 불길한 예언도 입에 올리곤 하셨죠.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무당 할머니는 어린 저와 제 친구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당시 저는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워낙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기에 어린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야요이 삼나무가 가진 신비로운 힘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무의식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죠. 어린 마음에 혹시나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아침 항상 그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저의 일상 버릇처럼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섬을 떠나 오사카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언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종종 야쿠시마 섬의 숲과 그 신목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말이 그저 미신에 불과하길 바랐어요. 그러나 2024년 9월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야쿠시마 섬은 언제나 거대한 태풍 앞에서 꿋꿋이 버텨냈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밤, 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태풍의 진입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태풍 산산의 강력한 바람이 바다를 휘몰아치며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버린 듯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게다가 규슈 지방 남서쪽에 위치한 야쿠시마 섬은 특히나 태풍에 의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지켜보며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바람은 마치 지옥의 숨결처럼 거세게 불어왔고 거대한 구름 덩어리는 바람에 휘몰려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태풍의 눈은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바람과 비를 몰아넣으며 일본 열도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태풍 산산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벌이 내리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며 일본의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야쿠시마 섬에서 살아오며 숱한 태풍을 보며 자라온 저였지만 이번 산사는 무언가 정말 다른 느낌 같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불길한 검은색을 띠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한 강한 폭우로 변해갔고 비는 하늘에서 마치 천상의 분노를 담은 물방울처럼 쏟아졌으며 길과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며 집과 건물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바다와 육지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죠. 또한 산산의 바람소리는 제게 마치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더군요. 예감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풍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지며 거리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전봇대를 부러뜨렸습니다. 많은 태풍을 봐왔지만 저는 이런 기분 나쁘고 거친 태풍은 여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태풍 산산의 위력은 수치적으로도 엄청났습니다. 전성기 상태에서 중심 기압이 무려 935헥토파스칼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태풍이었죠. 중심 기압은 낮을수록 태풍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935헥토파스칼은 정말 흔치 않은 수치이고 보통 950헥토파스칼만 되어도 엄청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에 없던 초강력 태풍이 자전거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풍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부가 통과하면서 규슈 남부지방 등은 피해가 더욱 큰 모습이었는데 느린 태풍이 집중적으로 비를 뿌려댄 탓에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폭포수처럼 흐르고 도로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어요. 또한 이번 태풍 영향으로 인해 규슈 지역 200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야쿠시마 섬에서도 피해가 평소보다 컸지만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실종되는 무서운 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이 파묻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자리마다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몸집이 거대한 산산이 많은 양의 비구름을 몰고 일본 열도를 서서히 관통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고 이번 태풍은 심지어 움직임마저 불규칙하여 경로 예측조차도 힘들어 보였어요. 주민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집과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옥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빗물은 거침없이 흘러내리며 마치 하늘의 분노가 땅으로 쏟아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길과 하천은 이미 범람해 물길이 되어버린 거리와 건물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도시와 자연이 구분되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각종 구조물과 시설들은 폭풍의 힘에 의해 파괴되었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이 되어 여전히 야쿠시마 섬에 살고 있는 미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호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야요이 삼나무가 태풍 산산에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년을 버텨온 나무가 이번 태풍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설마 그 나무가 쓰러질까 싶었거든요. 또 이 나무가 쓰러지는 날 일본은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라는 할머니의 말이 바로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가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했다니 미호의 할머니가 예언했던 불길한 징조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야쿠시마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니 미호를 포함한 섬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야요이 삼나무는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성시 여겨졌던 야요이 삼나무가 위용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 땅의 원주율이 무너지는 듯한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삼나무의 가지와 줄기는 부서져 땅에 내리꽂혀 있었고 그 굵은 나무 전체가 통째로 쓰러져 있는 모습은 자연의 신성함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마을의 상징과 같이 우뚝 솟은 웅장한 나무의 모습만을 봐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모습을 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쓰러진 나무 앞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 나무가 쓰러지면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친다던 그 말이 이제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미호의 할머니께서는 3년 전 90세의 나이에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미호에 의하면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야요이 나무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던 무당 할머니의 경고들은 마을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지자 미호의 할머니가 남긴 예언과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며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앙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본이 세상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며 왜 우리만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특히 저에게는 불길한 징조 그 이상이었고, 그것은 일본이 앞으로 직면할 더 큰 위기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점점 더 큰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예언이 이제야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미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미호에게만 귀띔해 주었던 말을 이번에 제가 미호로부터 듣게 되었거든요. 미호가 전해준 내용은 일본의 과거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의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할머니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한 만행들이 미래에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요. 일본 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 문화를 억압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과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 위안부 문제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없기도 하였고,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들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제국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억압하고 일본어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로 시행하며 아예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거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만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당시에 실제로 많은 전통과 가치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호의 할머니께서 야요이 삼나무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193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격동적인 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으로 인한 전쟁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고향과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전쟁의 상흔은 할머니에게 인간의 행동이 자연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특히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역사적 교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요. 또한 전후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국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역사적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치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하지 않는 한 자연과 사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언하면서 할머니는 이러한 재해가 단순히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 결핍과 역사적 책임 회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재해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호로 여겨졌고, 이는 그녀가 자연과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기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에둘러 이야기하고 미호에게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미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계속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저는 731 부대라는 것을 이때 미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731 부대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민간인과 포로 등을 일본어로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이 마루타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조선인은 물론이고 몽골인, 중국인, 소련과 미국의 연합국 포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731 부대가 행한 생체 실험은 끔찍한 실험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에게 탄저균과 천연두균을 강제로 주사하여 그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하는 한편 산채로 해부하여 내장을 빼내고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비인륜적인 실험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영하 50도에서 몇 분간 버티다 죽는가를 실험하기도 했으며, 마루타로 선정된 이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 독가스를 터뜨린 후 경과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장기 중 일부 장기를 제거하여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한편 산채로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는 만행도 서스름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끔찍한 실험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실시되었죠. 731 부대의 부대장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제국 육군병원과 군의학교 등에서 근무한 이시이 시로였는데요. 1941년 731 부대장으로 부임한 이시이 시로는 부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방역과 급수를 담당하던 731 부대를 생체 실험 부대로 바꾸게 됩니다. 731 부대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731 부대의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는 일본이 패망한 후 전범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처벌은커녕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시이 시로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사법거래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은 실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적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했고, 그 대가로 이시이 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도 연구 결과에 눈이 멀어 731 부대원들을 돈을 주고 실험 연구원으로 고용을 하거나 이시이 시로를 생물 무기 고문으로 생물학 무기 개발에 참여시키면서 잔인하게 희생된 사람들만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역사적 문제와는 달리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말을 아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강제징용과 노동 착취는 일본 제국의 또 다른 만행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일본의 군수 산업과 기타 노동력으로 강제징용되었고,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인권을 무시당하며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실제 일본 제국의 군수 산업에 강제로 동원된 많은 한국인들은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 했죠.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던 문제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난징 대학살과 같이 중국에 대하여 엄청난 학살극을 벌인 적이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은폐했습니다. 미호의 할머니는 이러한 역사적 만행들이 결국 천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에 닥칠 미래의 천벌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조로 여기셨던 거예요. 삼나무는 일본 신앙에서 신성한 상징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이 3000년 된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은 신의 뜻이 내포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죠. 즉 할머니의 살아생전 경고는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의 서막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의 전조라는 해석이었죠. 미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삼나무의 쓰러짐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일본에 닥칠 큰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오게 될 무시무시한 신의 분노가 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죠. 특히 할머니께서는 일본의 천벌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대규모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재앙의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지진으로 그 피해 규모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매번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전조가 야요이 삼나무의 쓰러짐이라는 신의 경고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그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보다 피해가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지진이기에 모든 일본인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지진이 바로 난카이 대지진인데요. 이러한 재앙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저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을 떠올리며 저는 현재와 미래에 닥칠 가능성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했고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삼나무의 쓰러짐과 그로 인해 다가올 재앙은 일본의 과거 만행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일이었으며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될 신의 분노를 경고하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일본이 책임을 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교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뜻밖의 삼성전자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초청받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교수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임 중인 가스파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는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대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스포츠 경기 시청을 즐겨오던 제게도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은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던 양궁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는 원래 양궁 종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 전까지 역대 모든 올림픽을 통틀어 메달을 총 3개밖에 따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 감독인 오선택 감독을 선임하며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면서 단숨에 양궁 종목에서 총 메달 개수를 2개나 추가하게 되었죠. 프랑스 양궁 대표팀이 8강전에서 이탈리아를, 4강전에서 튀르키예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금메달까지도 살짝 기대를 했으나 역시 한국 양궁 대표팀의 벽을 넘는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은메달과 동메달 이렇게 2메달만으로도 우리 프랑스에 굉장히 값진 선물이었고 프랑스 국민들을 굉장히 열광시키기도 했답니다. 다 한국인 오선택 감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여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단체전 종목이 생긴 이후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종목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10연속 우승은 올림픽에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한 한국 대표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수많은 올림픽 경기들을 정말 즐겁게 시청하였는데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 하나가 있었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케팅과 스포츠 비즈니스를 연구 지도하는 교수로서 이번 올림픽이 브랜드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뒤에 숨겨진 글로벌 마케팅과 브랜드들의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활발하고 치열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바로 이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특히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어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성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저는 학자로서 굉장한 관심이 생겼으며 그 결과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은 올림픽 참가 선수 약 1만 7천 명에게 옐로 색상의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갤럭시 Z 플립 6 모델을 제공하였는데요. 우선 선수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선수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실물을 올리며 너무 아름답다, 선물이 감동적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다 등 칭찬을 이어갔고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나도 갖고 싶다, 일반인한테도 팔면 안 되나,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너무 멋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훨씬 폭발적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심지어 갤럭시 Z 플립의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나 틱톡 등에 선수들이 잇따라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그 유행을 실감케 했는데요. 호주 테니스 대표로 출전한 다리아 사빌은 본인의 틱톡 계정에 삼성폰을 들고 너무 아름답다며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영상은 조회수를 무려 250만 회를 기록하기도 할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모으더군요. 이번에 이렇게 선수들에게 신모델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셀카를 찍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셀피는 주로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셀프와 필름의 합성어로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과거 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을 할 때 개인 소지품 반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으며 촬영을 원하면 오직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미디어만 먼 거리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는 시상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파리조직위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운영하며 시상대에서 자신만의 순간을 직접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몇 없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상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하고자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 선수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게 되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 또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지만 시상대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애플 차별하냐고 하기도 하더군요. 참고로 애플은 IOC의 후원사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처음 인연을 맺는데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한 뒤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쭉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IOC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삼성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마케팅을 넘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품 광고를 넘어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창출한 것인데요. 또한 삼성전자의 빅토리 셀피 캠페인은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은 선수들의 기억에 평생 남는 순간과 갤럭시 휴대폰이 함께하며 자연스레 삼성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졌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이 취한 전략은 사실 경험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경험 마케팅이란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함께 제공하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인데 이번에 삼성이 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경험 마케팅 전략은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우수 사례로 소개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경험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삼성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이 전략은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찍은 셀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모든 나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삼성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으로 보여졌죠. 저는 올림픽 무대에서 브랜드 홍보를 마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이런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내심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 2024 파리 올림픽 시상대에서 영광의 셀카가 역사상 최초로 허용이 되면서 파리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메달리스트들의 셀카 촬영 모습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노출이 되어 삼성은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IOC 최상위 스폰서 15개사 중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88년 서울 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97년에 IOC 글로벌 후원사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브랜드 가치 3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로 또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뤄낼지 정말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는데 그동안은 S 또는 노트 시리즈만을 제공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이번 파리 올림픽처럼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도쿄올림픽 때도 선수들에게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좋은 반응과 홍보 효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침 Z 플립 6의 출시 시기가 파리 올림픽 개막 시즌과 겹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도 대규모 마케팅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사활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도 2026년 중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애플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시중에 폴더블폰을 직접 구입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신중히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탐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에서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접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애플이 곧 뛰어들면서 폴더블을 활용한 IT 디바이스 시장이 향후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폴더블폰이 주목받는 바람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애플이 갑자기 폴더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즉 폴더블에 대한 중국의 높은 선호 때문이라도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시장 진입을 내심 바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경쟁사의 진입을 바라냐고요? 실제 애플의 아이폰 단일 판매량은 경쟁 브랜드를 압도할 수준으로 높아요. 그런데 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애플이 진입한다면 단숨에 폴더블폰 시장이 중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계 1위 타이틀은 애플에 바로 내어주게 되겠지만 삼성의 Z 플립 매출액도 덩달아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 6부터 글로벌 실구매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특히 미국의 경우 Z 플립 5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Z 플립 6부터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이폰의 폴더블 시장 진입 전에 삼성 Z 플립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삼성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그동안 폴더블 폰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카메라나 배터리의 성능도 크게 향상시켜서 비로소 완성도가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Z 플립 6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완성형 폴더블 폰이라는 판단에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있게 대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벌였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올림픽 시상대에서 갤럭시 Z 플립 6를 이용해 셀카 찍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흥미를 유발하고 올림픽 선수단에 무상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졌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떠올려낸 건지 정말 참신하고 또 전략적이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최근 프랑스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높은 실업률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팅 교수로서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처럼 프랑스 기업들도 보다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훌륭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같은 삼성전자의 전략들을 프랑스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졌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프랑스는 아직 디지털화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마케팅에서도 한국과는 꽤 차이가 난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은 주로 유럽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글로벌 확장보다는 지역 시장에서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프랑스에 대해 짧게만 한탄을 좀 해보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늘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미래를 지향하는 캠페인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식인데요. 반면에 프랑스의 기업들은 전통과 품질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럽 중심의 마케팅보다는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하여 삼성처럼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야만 프랑스 기업들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재용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장은 파리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아 글로벌 정관계 및 스포츠계 인사,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연쇄 회동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실제 이재용 회장은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기업인 40여 명이 함께한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이 찾는 비즈니스 무대거든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브랜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 기간을 겪으며 경기도 물론 재밌게 보았지만 이러한 삼성의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향후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대 마케팅의 복잡성과 혁신을 설명할 계획을 세우고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성적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번 올림픽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빅토리 셀피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삼성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기술력은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죠. 이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술력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케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삼성전자가 보여준 활동들은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 프랑스 기업들도 이러한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의 교훈을 잘 참고하여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젊은 마케터들이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짐했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제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고 또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해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삼성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